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영앤철. 정치권에 보내는 고급진 비대면 정치 컨설팅, 오늘도 뜨겁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는 데이터다, 정치는 과학이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특별 손님입니다. 대구 가톨릭대 장성철 특임 교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성철 소장님은 오랜만입니다만 항상 뜨겁습니다. Y 공작설이 정치권을 강타하자, 우리 장 특임 교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아니, 그게 이제 뭐 사전에 알았냐 몰랐냐 그런 건데, 제가 이제 그 속칭 네. 엑스파일을 터뜨리고 나서 그쪽에 있는 라인 분들과는 좀 소식 다 끊겼는데, 네. 저번 주에 이제 몇 분을 만났어요. 윤석열 전 총장 측. 예. 그래가지고 그거 알았냐 몰랐냐 물어봤더니, 아예 몰랐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캠프에 간다는 것 자체가 몰랐다고 해도 이거는 좀 무능을 보이죠. 네, 그래서 이제 공식 라인은 아니고요. 그 돕는 분이 예. 뭐 그냥 좀 뒤에서 돕는 분인데,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이제 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뭐 주앵커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5월 달에 경찰이 좀 입건을 해서 조사 중이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몰랐다라고 하면 전 그게 좀 더 문제가 아니냐. 아니, 근데 궁금한 거는, 그때 본인은 이제 5월 달에 알았는데, 그러면 이제 대변인을 맡을 때, 뭐 당연히 이제 추천도 있거나 본인이 뭐 자찬을 했거나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윤석열 전 총장 모시는 분한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게 도리 아닐까요? 그거는 이제 뭐 박시영 대표님께서 알아서 생각하세요. 얘기 안 하고 들어갔답니까? 그런 얘기까지는 저는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시점에, 사태를 나오는 시점에는 알았다. 네. Y 공작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박시영 대표님? 아니, 저는 뭐 그분 이야기만 지금 나온 상태잖아요. 네. 그분이 여권 인사가 주장했죠. 뭐 주장을 한 건데, 그 뒤로 나온 건 또 전혀 없고, 네. 또 대변인 되기 이전에 아까 경찰에 그 사건으로 입건이 됐기 때문에 공작설의 앞뒤가 좀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대변인 될 것을 그러면 다 안 다음에 뭐 그것을 공작을 했다 이러면 모를까. 그런 좀 시차가 서로 안 맞아서 말의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밝혀야 돼요. 네. 그래야 좀 저희가 제대로 된 평론을 할 수 있지, 추측만 가지고는 못할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장성철 교수가 윤석열 전 총장이 이동훈 전 대변인이 사직서 낼 때 금품 문제 알았다고 들었다. 이게 뭐 좀 상식적인 얘기인데, 상식적인 얘기죠. 네. 좀 무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습니다. 감사원장직 내려놓은 지 17일 만인데요. 최 전 원장의 입당 어떻게 보셨는지요, 장성철 교수님? 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재형 원장은 두 가지가 없어요. 하나는 지지율이 없고, 또 하나는 세력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이고 어떻게 대권 후보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국민의힘이라는 야권의 플랫폼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거기 들어가서 세력을 규합하고 지지율을 높이는 작전을 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 다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우 전 의원을 캠프 상황실장 하신 것 잘했고요. 전격적으로 입당하신 것 아주 정치적으로 훌륭한 판단을 하셨다. 그런데 그분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고 어떠한 행보를 보이고 어떠한 메시지를 내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아직 모르잖아요. 네, 모르죠. 그러니까 그분이 대통령 감이냐 아니냐는 앞으로 2주 동안 어떠한 행보와 메시지를 내는지, 또 어떠한 유능한 분들과 함께 하는지, 이런 것들 좀 지켜보고 판단해야 된다. 박시영 대표님. 일단은 저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입장에서는 잘한 선택이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선택지가 별로 없었고, 말씀하신 대로 네. 타이밍이 참 좋았다. 이게 또 질질 끌면 굉장히 발언이 궁색해지거든요. 그렇죠. 언제 들어갈래 말래.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당신은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요? 이 문제는 질문이 없고, 맞아요. 국민의힘에 언제 입당하실 겁니까? 계속 그 질문밖에 그렇죠.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과 상당히 대조적인 느낌을 좀 줬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분이 공존 이야기를 꺼냈는데, 네. 공존 이야기에 걸맞는 과연
철학을 보유하고 있을까? 이제 이게 또 검증 대상일 것 같고 도덕성, 인품 이 부분 상당히 이제 훌륭하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는데 과연 그 대통령 자리라는 것은 자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데 지난번 홍준표 전 대표가 그런 말을 했죠. 윤석열 전 총장에게 검찰 사무는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는 사무의 1%밖에 해당되지 네. 않는다. 똑같은 논리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해당되는 거거든요. 감사 업무를 여러 군데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 감사 업무도 대통령이 하는 국정 운영 중에 굉장히 일부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폭넓은 해안이 있는지 네. 준비가 돼 있는지 그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도덕성 부분에서도 보수 언론, 특별히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 미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이견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미담은 그 청문회 자리인가 국회에서 국정감사 때 민주당 의원들이 먼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보수 언론이 많이 했어요. 네. 아니 근데 민주당 의원들도 얘기를 했다. 네. 아니 그 민주당 그러니까 그 미담밖에 없어요.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감사원장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분도 제일 첫 번째 넘어야 할 산은 사실 중도 사퇴예요.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관인데 중도 사퇴를 했는데 그것이 대선을 뛰기 위해서 중도 사퇴했다? 네. 이 부분을 넘어서야 합니다. 장성철 교수님. 넘어야죠. 그러한 비판들 어떻게 본인이 극복할지 그것을 네. 지켜봐야 합니다. 그것을 극복을 잘하면 대통령감으로서 한 발짝 한 발짝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된다. 자, 최재형 국민의힘 입당. 자,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 미묘 복잡해집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장성철 교수님? 근데 윤석열 총장 측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서 그렇게 큰 신경을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처음 얘기했듯이 세력이 없고 지지율이 상당히 좀 미미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당신은 나의 경쟁자가 아니야. 그렇지. 나는 내 갈 길을 갈 거야. 네. 라고 결심한 것 같습니다. 약간 무시 전략을 해야지 뭐 굳이 이렇게 체급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 체급 차이가. 예. 네. 자,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고민에 좀 빠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선택의 문제도 있지만 당장 지지율이 좀 안 좋아요. 많이 까먹었어요.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권 내에서도 과연 윤석열 전 총장만을 기대해서 끝까지 갈 수 있느냐. 혹시 중간에 지지율이 많이 더 낮아지면 중도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심심찮게 나오고 그리고 있습니다. 최재형을 약간 띄워주고 국민의힘에서 띄워주고 윤석열은 때릴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 대표님이 정확히 분석하셨는데 지금 프레임이 어떻게 짜져 있냐면 윤석열의 대체제는 최재형이야 라는 식이 돼 있어요. 플랜 B 최재형.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지금처럼 지지율이 하락 추세로 가게 되면 어찌 보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지지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거기다가 지금 김영우 전 의원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딱 자기의 사람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잘하셨어요. 여기 윤석열 전 총장은 처음으로 영입한 국민의힘 인사가 김영환 그러게요. 전 의원입니다. 김영환 대 김영우. 굉장히 대조적이죠. 네. 예를 들면 김영우 전 의원은 합리적인 인물로 뭐 여의도권에서는 상당히 평가가 좋습니다. 당내 신망도 높죠? 그럼요. 네, 굉장히 높고, 근데 이제 김영환 전 의원은 원래 이제 민주당 쪽에서 했던 분인데 네. 안철수 대표 쪽으로 정치 행보를 같이 하시다가 결국은 여기까지 지금 온 것 같은데 네. 얼마나 장악력이 있을지는 모르는데 또 김영환 전 의원은 조금 네거티브에 굉장히 이미지가 있거든요. 지난번 네. 이재명 지사하고 그 논란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근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한테 필요한 인물이 약간 그런 네거티브 공세적으로 하는 그런 인물일까? 오히려 비정치권 인사 중에 좀 참신한 인물들을 영입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윤석열 총장의 도움 요청 때문에 간 건지 아니면은 김영환 전 의원의 자발적인 도움인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김영환 전 의원께서는 나 그냥 가서 도울래. 난 어떤 직책, 어떤 자리 요구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것을 고지곧대로 믿자면 가서 그냥 문직이라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정치권에? 근데 한 시간을 만났잖아요. 윤 총장이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 얘기는 연락이 사전에 됐고 네. 윤석열 전 총장도
만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만난 그러니까 거죠. 그러면은 그 정도의 이제 뭐 장관도 하시고 의원도 하시고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라면 제대로 된 영입에 의미도 부여하고 캠프에 좀 정무적인 상황을 좀 총정리해 주세요. 총괄 상황실장 역할을 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가는 모양새는 좀 안 좋았지만 지금 윤석열 캠프가 이석준 전 그 기재부 차관 네, 예산실장 국무조정실장을 했습니다. 그분이 지금 정무까지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건 좀 무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정책은 이석준, 뭐 정무는 김영환 이렇게 투톱 체제로 가면 지금보다는 좀 더 상당히 안정화될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만사고고님, 그동안 대선에 나오려고 감사원을 이용한 게 아닌가요? 그런 의심이 듭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한테 이런 비판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하는 프레임이죠. 뭐 프레임입니까? 네, 독립운동하다가 뭐 친일파한테 가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그렇게 압력을 가하고 나라가 엉망으로 가는 모습을 감사원장 하시면서 봤으면 오죽했으면 중도의 사퇴에서 그만두고 나왔겠느냐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무원은요 모든 사람 다 정치인 중립이 있습니다. 우리 감사원장을 비판을 하려면 정세균 국무총리도 비판해야 된다고 봐요. 그분 국무총리 하시면서요. 나는 대통령 할 거야. 난 대권에 나갈 거야. 그러면서 코로나가 확산될 시점에서 그냥 중도 사퇴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를 비판하지 못할 거면 최재형 감사원장도 비판 못한다. 박시영 대표님. 그 부분은 이제 뭐 장성철 소장님의 마음은 이해는 하나. 네. 이 총리는 그야말로 정무직이고요. 네. 중요한 것은 이분들 그 윤석열, 최재형 두 분은 사정기관의 대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헌법기관이죠. 사정의 칼날을 정치적 목적에 의거해서 사용한 거 아니냐, 이 의구심이 있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총리하고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이례적인 일이었고 과거 정권에서도 중도 사퇴하고 대권에 도전하는 경우는 없었잖아요. 그러면 정세균 국무총리가 총리직 자리에 있으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은 그러면 다 잘못이 아닙니까? 하나도 비판받을 포인트가 없어요? 아니 정세균 총리는 정세균 총리대로 총리직을 과거에 했던 분들은 네. 중도 사퇴를 많이 하잖아요. 정무직이다 보니까 그런 관례들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총리직을 자기의 대권 발판으로 삼았다. 그렇게 주장할 만한 근거가 있나요? 예를 들면 공관에서요. 예. 본인이 뭐 여러 뭐 장관들이나 뭐 팬클럽들 모아놓고 뭐 유튜브도 찍고 뭐 정책 설명회도 하고 막 이랬어요. 이거는 이전 총리랑은 다른 모습이었다. 정책 설명. 네. 네. 지하철에서도 막 뭐 음성 나오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다. 자, 묻고 싶었습니다. 윤 전 총장 지지율 하락이 눈에 띄는데 이거 왜 그럴까요? 좀 분석해 주십시오. 박시영 대표님. 아니 제가 뭐 분석하면 또 뭐 일간지에서 뭐 많이 조선일보에서 박시영 대표 막 뭐라고 하는데 조선일보에서 지금 박시영 대표 띄워주기에 나섰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여론조사 기관 대표들 마음이 좀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여론조사 기관 대표가 되셨어요. 갑자기 그런가요? 역할이 그렇게 컸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말씀해 주세요.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 한 6, 7군데가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수치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개요를 읽어야 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흐름은 윤석열 총장이 다자구도에서도 예전에는 네. ARS 조사를 하면 윤석열 총장이 상당히 앞서 있었거든요. 이재명 지사에 비해서. 그렇죠. 그런데 최근 조사에서는 둘이 거의 붙어 있거나 오차 범위 내에서 이재명 지사가 앞서 있는 조사가 더 많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된 조사에 의하면. 그다음에 양자 대결, 흔히 가상 대결이라고 하죠. 이재명, 윤석열, 뭐 이낙연, 윤석열 이런 조사 결과들이 발표가 됐는데 과거에는 양자 대결은 크게 달라진 건 아니지만 어떨 때는 오차 범위 밖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조사에서는 대부분 다 오차 범위 내에 들어왔고 이재명 지사가 더 앞서는 결과들이 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뒤처졌었는데 그랬죠. 10% 초중반까지 그 다자 지지도가 나오고 있고 많이 올랐습니다. 한 7, 8% 오른 것 같고 최소. 그다음에 양자 대결에서도 오차 범위 내에서 윤석열 전 총장과 접전을 벌이는 조사 결과가 몇 개 쏟아진 거죠. 오차 범위 내에서 누가 앞서니 뒷서니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차 범위라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는 각축을 벌인다는 의미니까요. 그래서 어디에서 떨어졌을까 봤더니 제가 보는 느낌은 확실히 20, 30대에서 여성층에서 그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낮더라. 다른 데도 일관된 흐름이에요? 네, 일관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김건희 씨 배우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아직 뭐 의혹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의혹들이 어쨌든 대중들의 어떤 정서, 특히 젊은 여성들의 정서에 좀 뭔가 작용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성철 교수님? 저는 좀 의구심 드는 게 뭐 박시영 대표님께서 화요일날 여론조사 발표하고 저는 뭔가 의도가 있지 않을까? 막 그러한 생각도 해봤는데 이거 하나 여쭙고 싶어요. 다른 데는 오차 범위 내로 따라 붙었지만 그래도 이낙연 대표가 윤석열 총장을 이긴 여론조사 결과는 박 대표님이 하신 여론조사가 유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그거를 오차 범위를 이해를 잘 못하셔서 그래요. 오차 범위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로 들어오면 예를 들면 1,000명 조사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이거든요. 그럼 6.2%포인트 안에서는 누가 앞섰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자, 통계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면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오차 범위 내 접전, 팽팽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부분은 여론조사 이렇게 수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론조사 누구 어떤 업체는 누구한테 잘 나온다 못 나온다 이건 홍준표 대표도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저희 조사는 계속 윤석열 전 총장이 매번 높게 나왔었어요. 자, 그럼 계속 높게 나가게 해야지 왜 그래요? 근데 최근에 지지율이 안 좋아졌다는. 장성철 소장님, 이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약간 흔들리는 거는 같잖아요. 원인 뭘로 보세요? 여러 가지 대통령 감으로써 제대로 된 여러 가지 일정, 행보, 메시지를 국민에게 만족스러울 정도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네거티브 검증 공격에 좀 제대로 된 방어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글쎄요. 제가 국민의힘 당원이 아닌데 일단은 윤석열 총장이 좀 캠프를 체제를 제대로 정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뭐 상황실장도 두고 메시지 전략 뭐 일정 이런 부분들 최고의 전문가들 좀 데려다 쓰셨으면 좋겠다. 저는 한 지지율 하락의 이유를 한 세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각종 비리 의혹이 연이어 터지고 있는 거. 이게 하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비리 의혹이라고 했잖아. 의혹이 터지는 건 어쩔 수 없잖아. 보도가 되는데. 장성철 일리 있어요. 자, 박시영도 일리 있습니다. 비리 의혹이 터진다는 거. 두 번째로는 메시지의 타깃을 너무 강경 보수층한테 어필하는 메시지를 계속 날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리가 있죠. 중도층이 들었을 때는 좀 탈정치의 이미지에 가까웠는데 그게 아니네 라고 실망감이 쌓여가는 거예요. 최장직 교수님도 만나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최장직 교수님은 요즘 세대는 모릅니다. 누군지. 과거에 나이 먹은 사람들 말이죠. 세 번째는 국가 비전, 새로운 비전에 대한 내놓는 게 없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입당 관련해서 굉장히 모호하게 계속 얘기하니까 뭔가 소신이 없는, 원래 이제 굉장히 소신이 강한 인물로 알려졌는데 소신이 좀 없어 보이는 이 부분이 하나 있고, 아까 비리 의혹 때문에 공정과 정의가 트레이드 마크였는데 이 부분이 좀 훼손된 측면, 그리고 중도층에 어필할 줄 알았는데 너무 구구적인 이런 시각도 좀 가끔 드러난다.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하락한 게 아닌가.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은 하여튼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거의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 제대로 좀 체제 정비를 해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행보 메시지 잘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힘내라고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알겠어요. 힘내라. 그 부분은 못 봤어요. 윤석열 전 총장이 약간 조금 주춤하는 사이에 최재형 전 원장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매끄럽게 지금 진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장성철 교수님. 그러니까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 잘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것만 갖고 저분이 앞으로 더 잘할 거야.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지도자급이야. 라고 판단하기엔 너무 저희가 정보가 없어요.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가져야 할 자질 중에 하나가 익사이팅 요소예요. 흥미를 딱 땡기는 힘.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전통적 보수들이 좋아할 수 있는 보스 기질도 있고 흥미적인 요소들을 딱 잘 포착도 하고 그거를 잘 드러내요. 그런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이미지는 아직은 좀 모범생 이미지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런 대중을 끌어당길 수 있는 강인한 어떤 흡입력, 재미 요소 이런 거 줄 수 있을까? 근데 메시지는 뭐 상당히 좀 귀에 팍팍 꽂히는 그런 메시지를 몇 번 날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행보가 더 기대되는 기대주다. 라고 기대주다. 2353님께서 옥중서신 보냈다는 윤 전 총장의 장모 이거 엑스맨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거는 마이너스죠, 사실. 지금은 만약에 그런 걸 보냈다 하더라도 공개를 하면 안 되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요? 장성철 교수님이 한마디 해주셔야죠. 최순실 씨가 여러 가지 옥중 서신을 이렇게 내보였잖아요. 네, 최서원 좀, 씨가. 네,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네. 안 하실 일을 하셨다. 네, 최서원 씨 느낌이 난답니다. 안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자, 0388님께서 최재형, 윤석열 정치 철학이 다른데 왜 문재인 정부에서 왜 출세했을까요?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 레이스로 가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상승세는 확실해 보입니다. 왜 그런가요? 박시영 대표님. 일단 이낙연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은 언변이 뛰어납니다. 사실 표현력, 전달력 다 좋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유감없이 발휘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컷오프 기간에 네. TV2 그 짧은 기간에 TV2는 4번, 국민 면접 2번, 그다음에 뭐 정책 언택쇼 한 7번의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대목에서 이제 발군의 어떤 짧고 간결한 어떤 답변 태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어필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 도덕성 문제가 좀 쟁점이 떠오르다 보니까 반 이재명 전선의 어쨌든 중심축 아닙니까? 그렇죠. 지지율 측면에서도 이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당내에서는 그러면서 젊은 여성들 보니까 20, 30대 여성들이 움직였다. 그게 이제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고 호남도 너무 지금부터 이재명 지사 쪽에 확 쏠렸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경선을 그 시속 게임을 가져가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전략적 판단도 좀 있으면서 호남에서 또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좀 오른 그런 어떤 현상이 발견됩니다. 장성철 교수님. 저는요 이재명 지사가 못해서 이낙연 대표가 올라간 거라고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TV 토론 여러 가지 뭐 면접 이랬을 때 이재명 지사가 제대로 된 답변을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고 좀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야? 그런 인상을 줬고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검증 의혹에 대해서 바지만 생각날 정도의 좀 태도가 국민들 보기에 좀 좋지 않았다. 그런 부분들이 저 사람이 대통령 감일까? 이거 좀 이상한데? 그렇다면 누가 있지? 이낙연 대표가 있었지. 그래서 조금씩 옮겨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이 과연 뒤집을 만큼 파괴력이 있을까라는 거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 네. 뒤집는다면 저는 박시영 대표님께서 화요일 날 발표하신 여론조사가 가장 큰 공헌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잽을 날리는데요. 지금까지 뭐 윤석열 전 총장과의 양자 대결을 보면 이재명 지사는 이기고 이낙연 대표는 지는 걸로 나왔어요. 네. 근데 처음으로 이낙연 대표도 윤석열을 이길 수 있어라는 여론조사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조금 좀 찝찝해하던 지지자들이 그래 우리 이낙연 대표를 통해서도 정권 재창출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이낙연 대표로서는 막판 뒤집기도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그 지적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좀 수성의 입장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방비 상태로 많이 두드러 맞은 거죠. 본인은 이제 사이다를 버리고 국밥을 선택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전략적 미스였다 이렇게 시인한 바가 있는데 그럼 계속 앞으로도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오를 거냐 이 네. 부분에 관련해서 저는 그동안에는 이재명의 검증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이재명 못지않게 이낙연의 검증 시간이 도래했다. 예. 왜냐하면 벌써부터 이제 추미애 전 대표부터 시작해서 때리기 시작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후보를 잡아야만이 맞아요. 나머지 후보는 결선 그렇죠. 투표가 열리더라도 본인이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 안에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명 못지않게 이낙연 때리기가 본격화될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잘 넘어서느냐. 그것이 이낙연의 과제다. 그렇게 보여져요. 맞아요. 민주당에 왜 정세균이 아니고 왜 추미애가 아니고 왜 이낙연으로 다시 쏠릴까요?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 저분 당대표감, 국무총리, 대통령감이었어라고 일단 한번 인정받았잖아요. 네. 지지율이 뭐 높을 땐 40%까지 갔기 때문에 저분은 기본적으로 대통령감이야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민주당 지지층에게 큰 상처를 줬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확 낮아졌는데 그것만 가지고 대통령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으니 지지층에서는 네. 이낙연 다시 보기가 시작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추미애 전 장관의 지지층을 분석해 보면 네. 이재명은 싫고 추미애는 좋다 이런 층도 있지만 네. 이재명도 좋고 추미애도 좋다 이런 층도 상당히 두텁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재명 이낙연의 경선 구도가 굉장히 치열해지고 지지율이 많이 좁혀지면 추미애 전 장관을 지지했던 층들이 고민에 좀 빠질 겁니다. 실제로 국민선거인단은 신청을 해놨지만 막판 투표 시점에 전략적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조금 위험해지는 부분이 네. 추미애 전 장관한테는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군요. 정세균 전 총리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낙연 대표랑 뭐 국무총리도 뭐 같은 거였고 많이 겹쳐요. 지지층도 그렇고 네. 또 지역적인 기반도 그렇고 그래서 치고 올라가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아니 그래서 정세균 전 총리가 온리 이재명을 때린 것은 전략적 미스라는 거예요. 네. 이재명도 때려주면 이낙연을 때려야 하거든. 네. 그리고 본인 비전 싸움을 했어야 하고. 이낙연을 먼저 넘어야 되는데. 호남을 흔들지 않고 이낙연을 넘어서지 않고 본인의 길이 어떻게 보입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김정우님께서 토론은 득점하기보다는 실점을 덜하는 게 포인트임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떤 변수가 될까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경선 연기론 다시 떠오르는데 3주 연기될 가능성 좀 높아 보이는데요. 이 경선 연기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요? 박시영 대표님. 그거는 사실 3주 동안 누가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 다른데 이재명 지사는 사실 오히려 이재명 지사한테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오히려 이낙연 추격세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정책을 좀 안정적으로 점검하고 비전 작업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낙연 전 대표는 그 정책 발표를 꽤 했어요, 사실. 근데 이재명 지사는 현역 광역단체장이다 보니까 출마 선언도 늦게 한 뿐만 아니라 네. 아직 공식적으로 정책 발표를 안 했거든요. 지금 또 코로나 방역에 앞장서야 되는 입장이 아닙니까? 이 부분을 점검하고 뭐 예를 들면 캠프도 급조된 측면이 있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 쪽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시간이 이재명 지사한테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고, 반면에 오히려 이낙연 대표 쪽에서는 가파르게 치고 나가야 하는데 지금 국면이 조금 이게 경선이 연기되면서 김이 약간 빠질 수도 있다. 장성철 저는 교수님. 반대로 좀 생각을 하는 게 1등 후보에게는 변수가 생기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네. 그냥 지금 이대로 가면 어쨌든 여론조사에서 1등 나오고 있고 세가 확산되고 있으니 그냥 이대로 가면은 본인이 되는 건데 3주 정도, 한 달 정도 미뤄지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네. 그것이 뭐 박시영 대표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불리하게 될지 유리하게 될지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네. 변수가 생기는 게. 어쨌든 변수 생기는 건 안 좋다. 네. 자, 8655님께서 김두관 박용진 의원 좀 얘기해 주세요. 거론해 주세요. 얘기합니다. 김두관 박용진에 대해서 거론해 주십시오. 장성철 소장. 박용진 의원은 민주당의 꿈나무라고 보여지고요. 이번에 본인이 잘 뭐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본인의 비전을 얘기를 하면 정말 민주당의 차차기 그러한 꿈나무로서 제대로 자리 잡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두관 전 지사 같은 경우도 뭐 리틀 노무현이라고까지 평가받지 않았습니까? 예. 뭐 지사도 하시고 장관도 짧게나마 하셨잖아요. 분명히 잠재력이 있는 분인데 워낙 위에 거물들이 많아서 본인의 능력을 좀 발휘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자극적이고 이슈를 끌어갈 만한 화두를 몇 개 던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그것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박시영 대표님. 박용진 후보의 경우에는 저는 그 여론조사 해보면 전체 지지율 분석을 해보면 국민의힘 쪽에서 지지층이 좋아해요. 역선택이에요? 네. 아니 역선택은 꼭 아니지만 민주당 지지층은 별로 그렇게 지지율이 안 높은데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지가 높습니다. 그 부분을 좀 곱씹어 봐야 할 것 같고요. 박용진 후보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좀 네거티브 굉장히 말을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슈 또 주도력이 있고 굉장히 그런데 언론도 많이 띄워주는 편인데 조금 더 비전을 좀 정교하게 가다듬는 게 좋겠다. 김두관 의원 경우에는 지방 분권으로 승부를 보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국가적 담론을 끌어내야 한다. 정치연구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장성철, 박시영, 장성철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6시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 숨 좀 돌리고 계세요.